소설 들려주는 여자.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여름 내내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반짝이는 별들 아래 파릇한 잔디 정원에서는 젊은이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한낮이 되면 전망대에서는 다이빙도 하고 해변의 뜨거운 모래밭에서는 일광욕을 하기도 했다. 또한 모터포트 2대가 하얀 물거품 위로 수상 스키를 끌고 다니며 해협의 물살을 갈라놓았다. 주말이면 개츠비의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셔틀버스가 되어 하루 종일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고, 스테이션 웨건도 기차로 오는 손님을 태우고 노란 딱정벌레처럼 바쁘게 기차역으로 갔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하인들은 어수선해진 집을 정리하느라 또다시 분주했다. 매주 금요일이면 뉴욕의 과일 가게에서 5상자의 오렌지와 레몬이 배달되었고, 월요일이 되면 갈라진 과일 껍질들이 뒷문에 피라미드처럼 쌓였다. 주방에는 최신식 주스 짜는 기계가 있었는데 버튼을 200번만 누르면 3분 안에 200잔의 오렌지 주스를 만들 수 있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출장 뷔페에서 나온 사람들이 천막을 높이 치고 색색의 전구로 정원의 나무들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려하게 장식했다. 뷔페 식탁에는 화려한 만찬이 차려졌다. 오르드브루와 향신료를 넣은 햄, 다채로운 야채 샐러드, 바비큐 통돼지, 칠면조 등이 향기를 뿜으며 즐비하게 펼쳐졌다. 중앙의 홀에는 스탠드바까지 설치되어 각종 주류가 준비되었는데 대부분의 나이 어린 여자 손님들은 구별해 내기도 어려웠다. 저녁 7시가 되자 오케스트라가 도착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5인조 편성의 악단이 아니었다. 오보에, 트럼펫, 색소폰, 비올라, 클라리넷, 피콜로 등의 관악기와 현악기는 물론 고급 드럼까지 갖추고 있어 최고급 연주회장을 방불케 했다. 늦게까지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도 돌아와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뉴욕 방문객들의 자동차들이 대문에서 정원의 현관까지 5겹으로 주차되었다. 홀과 복도와 베란다에는 알록달록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이 세련된 머리 스타일과 화려한 명품 쇼를 자랑하며 북적거렸다. 스탠드바는 말도 못할 정도로 붐볐고 쟁반에 놓인 칵테일 잔은 바깥 정원까지 배달되었다. 사람들은 제잘거리고 깔깔거리며 인사를 주고받았고 농담도 즐기면서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 최고조에 달했다. 처음 보는 여자들끼리도 거리낌 없이 무리를 지어 열띤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티장의 불빛은 더욱 밝아졌다. 오케스트라가 귀에 익은 음악을 연주하자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바야흐로 긴장감은 사라지고 익살맞은 이야기들로 폭소가 터지곤 했다. 3355 무리의 사람들도 자연이 오가면서 바뀌고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하면서 무리들은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했다. 선뜻 무리에 끼지 못하고 여기저기 서성이는 사람도 있고 자신감 넘치는 여인들은 형형색색의 불빛을 받으며 이 무리와 저 무리를 넘나들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갑자기 집시 여인 중에 한 명이 칵테일 잔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 단숨에 마시고는 프리스코에 손짓을 하며 단상에 올라
혼자 춤을 추었다. 한순간 모두들 숨을 죽였다. 집시 여인의 춤에 맞춰 음악도 바뀌었다. 그러자 집시 여인이 시사 풍자극에 출연하는 길다 그레이의 대역 배우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야흐로 진짜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개츠비의 파티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몇 안 되는 손님 중 하나였다. 대부분이 단순한 방문객이자 불청객으로 정작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우연히 롱아일랜드로 오는 자동차를 탄 덕분에 여기까지 오는 것뿐이었다. 여기까지만 오면 누구든 손님으로 맞아주니까 말이다. 그런 단순함이 곧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그 다음에는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된다. 파티 내내 개츠비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다. 토요일 아침, 개똥 집바귀의 알처럼 푸른색의 제복을 차려입은 운전사가 개츠비의 초대장을 들고 우리 집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너왔다. 초대장의 내용은 누추하지만 오늘 밤 파티에 참석해 주시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다. 그리고 나를 본 적이 있어 만나고 싶었지만 형편상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초대장 끝에 품격 있는 필체로 제2 개츠비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서 나는 흰 플란넬 양복을 차려입고 개츠비 저택의 정원으로 들어갔다.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어슬렁거렸다. 가끔은 출근 기차 안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도 있었다. 젊은 영국인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다들 번듯하게 잘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굶주린 듯한 표정으로 미국인 부자들과 점잖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미국인 부자들을 상대로 증권이나 보험, 자동차 등을 팔고 있는 것 같았다. 부자들에게는 눈먼 돈이 남아있고 말만 잘하면 그 돈이 자기 수중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나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개츠비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몇몇 사람에게 개츠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놀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볼 뿐 그의 소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는 수 없이 칵테일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그 넓은 정원에서 그나마 혼자 있기 무색하지 않은 곳은 거기밖에 없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술이나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조던 베이커가 보였다. 베이커는 집에서 나와 대리석 계단 꼭대기에 서서 몸을 뒤로 젖힌 채 거만하면서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스쳐가는 사람들과 인사라도 나누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베이커에게 다가가면서 크게 외쳤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색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바로 옆집에 산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베이커는 딴 생각을 하는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속내를 읽었는지 베이커는 나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하듯 불쑥 내 손을 잡고는 계단 아래 노란색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두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안녕하세요. 두 여자는 동시에 베이커에게 인사를 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승을 못해서 유감이에요. 베이커는 지난주 경기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당신은 우리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알아요. 한 달 전에도 여기서 당신을 봤거든요. 노란 드레스를 입은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말했다.
그 뒤로 염색을 하셨네요. 베이커가 대답하는 순간 나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도 별 관심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베이커의 말은 바구니에서 꺼내 차리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요리처럼 너무 일찍 떠오른 달을 향해 내뱉은 격이 되었다. 베이커가 갈색으로 그을린 날씬한 팔을 내 팔에 감쌌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칵테일 쟁반이 저녁 노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도 다가왔다. 우리는 노란 드레스를 입은 두 여자와 3명의 남자와 함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 파티에 자주 오세요? 베이커가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에게 물었다. 최근에는 1달 전에 왔어요. 거기서 당신도 봤고요. 그녀는 친구를 보면서 밝고 당당하게 말했다. 루실, 너도 그렇지? 루실이라는 여자 역시 그렇다고 했다. 난 파티를 좋아해요. 루실이 말했다. 여기는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아. 지난번에는 의자에 옷이 걸려서 찢어졌거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름과 주소를 물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새 드레스가 왔지 뭐야.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베이커가 루실에게 물었다. 물론이죠.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가슴 쪽이 너무 커서 좀 줄여야 해요. 보랏빛 구슬이 달린 하늘색 드레스예요. $250나 한다고요. 지나친 오이는 좀 이상하잖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그 사람은 누구와도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개츠비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베이커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듯 몸을 바짝 붙였다. 누가 그러는데 과거에 살인을 한 적이 있대요. 순간 전율이 스치면서 소름이 끼쳤다. 옆에 3 남자들도 몸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설마 그럴 리가? 루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게 아니고 전쟁 중에 독일 스파이였을지도 몰라. 남자 중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개츠비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한테 들었어. 독일에서 같이 자란 친구래. 남자는 소문의 진원지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첫 여자가 반박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개츠비는 전쟁 중에 미군이었다고요. 우리가 자기 말을 믿는 표정을 보이자 그녀는 몸을 더 앞으로 내밀었다. 개츠비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몰래 그의 표정을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루실도 몸서리를 쳤다. 우리는 다들 두리번거리며 개츠비를 찾았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개츠비 이야기에는 흥미를 나타냈다. 그만큼 개츠비가 사람들한테 낭만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증거였다. 첫 번째 저녁 식사가 나왔을 때 정원의 무대에서는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중년 남자들은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젊은 여자들을 무리하게 밀어내고 있었고 춤을 잘 추는 커플들은 세련된 리듬에 따라 몸을 비비꼬고 우아하게 포옹하면서 춤추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은 자유로이 춤을 추거나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연주를 거들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자 파티의 열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유명한 테너 가수가 이탈리아 가곡을 부르고 성악가가 재즈를 부르기도 했다. 오케스트라가 잠시 쉬자 아마추어들의 장기자랑이 벌어지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여름밤 하늘에 울려 퍼졌다. 무대에 오른 노란 드레스의 쌍둥이 아가씨들은 의상을 갖춰 입고 유치한 연극을 선보였다.
핑커볼보다 더 큰 잔에 담긴 샴페인이 돌았다. 휘영청 밝은 달이 롱아일랜드 해협에 높이 솟아올라 잔디밭의 음악 소리에 따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베이커와 함께 있었다. 우리 또래의 남자 한 명과 벨스럽지 않은 말에도 깔깔거리고 웃어주는 수다스러운 아가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샴페인을 2잔이나 마셨더니 나도 흥에 겨워 취했다. 눈앞의 풍경들이 중요하면서도 심오하게 느껴졌다. 잠시 흥겨운 분위기가 가라앉자 옆에 있던 남자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제1사단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보병 제28년대에 있었습니다. 나는 1918년 6월까지 보병 제16년대에 있었어요. 어쩐지 낯익다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프랑스의 축축하고 칙칙한 작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우울한 곳이었다. 남자는 바로 며칠 전에 수상 비행기를 샀는데 내일 아침에 타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로 미루어 볼 때 이 근처에 사는 게 틀림없었다. 같이 하시겠어요? 근처 바다에서 할 건데. 언제요? 언제든 당신이 편한 시간 아무 때나요. 내가 남자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자 베이커가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분은 좀 괜찮아요? 베이커가 물었다. 네,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새로 알게 된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런 파티는 처음입니다.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난 바로 저기 옆집에 삽니다. 개츠비가 운전기사를 통해 초대장을 보냈어요. 남자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개츠비입니다. 네?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당신이 날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했군요. 개츠비는 이해한다는 듯 사려 깊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단순히 사려 깊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인상적인 미소였다. 변치 않을 확신이 담긴 미소. 평생에 4-5번밖에 볼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 잠시 온 우주를 직면한 뒤에 거역할 수 없는 애정으로 당신에게 집중하겠다는 미소였다. 내가 이해받고 싶은 대로 자기도 나를 이해할 것이며 또 내가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만큼 자기도 나를 믿고 있으며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호의적인 인상을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확인시켜주는 미소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소는 사라지고 어느새 내 앞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30하고 1-2살 더 먹은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공들여 격식을 차린 그의 말투는 겨우 멍청하다는 느낌의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였다. 개츠비가 이름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말할 때마다 단어를 고르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쯤에 집사가 급하게 달려와 개츠비한테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개츠비는 우리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실례하겠다고 인사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개츠비가 자리를 뜨자마자 나는 베이커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개츠비가 저렇게 멋진 젊은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뚱뚱하고 혈색 좋은 중년 남자를 상상했으니 말이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알고 있잖소. 나는 조급하게 물었다. 개츠비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예요.
내 말은 어디 출신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는 사람이죠? 드디어 당신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군요. 베이컨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언젠가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 개츠비의 정체가 그려지던 순간 그녀의 이어지는 말에 상상이 깨지고 말았다. 난 안 믿어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옥스퍼드를 다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과거에 살인을 한 적이 있대요. 라고 말했던 여자와 비슷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더 호기심이 일었다. 개츠비가 루이지애나주의 습지대 출신이거나 또는 뉴욕의 이스트사이드 아래쪽 출신이라면 의심 없이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굴러들어와서 롱아일랜드 해협에 궁전 같은 저택을 사들인다는 것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그의 파티는 굉장해요. 베이컨은 자질구레한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난 이렇게 화려한 파티가 좋아요. 남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작은 파티는 사생활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베이스 드럼이 쾅 하고 크게 울리더니 지휘자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정원의 소리들을 잠재우며 크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개츠비 씨의 요청에 따라 지금부터 블라디미르 토스토프의 최신작을 연주하겠습니다. 지난 5월 카네기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곡인데요. 신문을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센세이션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개츠비가 계단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는 흐뭇한 시선이 내 눈에 들어왔다. 볕에 그을린 피부는 매력적이었고 짧은 헤어스타일은 매일 손질하는 것처럼 단정했다. 그의 모습 어디에도 이상한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술을 마시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띌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취흥이 더해갈수록 개츠비는 더욱 단정해 보였다. 연주가 끝나자 여자들은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리며 남자들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댔고 누군가가 잡아주겠지 생각하고 남자들의 팔에 몸을 맡기거나 사람들 속으로 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개츠비에게 그러지 않았다. 7월도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개츠비가 우리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왔다. 최고급 승용차가 자갈투성이의 거친 길을 비틀거리며 올라와 집 앞에서 요란하게 경적을 울렸다. 그동안 나는 개츠비의 파티에 2번이나 참석했고 수상 비행기도 탄 적이 있으며 가끔 개츠비의 해변도 이용했지만 개츠비가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잘 있었소. 점심이나 함께하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할까 하는데. 개츠비는 차 발판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균형을 잡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 그 동작은 젊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 본 적이 없거나 더 나아가서는 미국인 특유의 몸짓으로 즉흥적이고 형식 없는 게임의 습관 때문인 것 같았다. 이런 행동은 깔끔한 그의 매너와는 별개로 불안정하며 예의도 없어 보였다. 개츠비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다리를 떨거나 초조한 듯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내가 황홀한 눈빛으로 자기 차를 바라보자 개츠비는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멋있죠? 그는 차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차 본 적 있어요? 물론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봤음직한 차였다. 크림색의 니켈 장식이 반짝거리고 기다란 차체 곳곳에는 모자와 도시락, 연장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고 앞유리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나뉘어 햇볕이 여러 갈래로 반사되고 있었다. 차 안은 초록 가죽으로 장식되어 온실 같은 분위기였다. 그 차를 타고 우리는 뉴욕으로 출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츠비와 6번쯤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의외로 말수가 적었다. 막연히 신비로운 인물일 거라는 첫인상의 예측은 빗나갔고 그저 호화스러운 옆집 남자 정도로 보이게 됐다. 그러던 차에 생각지도 않게 개츠비와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것이다. 웨스트에그 마을에 도착할 때쯤 그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판사처럼 갈색 양복을 입은 자신의 무릎을 툭툭 치기 시작했다. 닉. 개츠비가 말을 꺼냈다. 날 어떻게 생각해요? 난 당황해서 대충 얼버무렸다. 그러자 개츠비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럼 내 얘기를 좀 하죠. 물론 이미 많이 들었을 거요. 그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직접 하죠. 개츠비는 파티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말로 진실만을 말하겠소. 라면서 오른손을 들어 신에게 맹세하는 표시를 했다. 난 중서부의 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소. 가족들은 모두 죽고 없소. 미국에서 자랐지만 공부는 옥스퍼드에서 했소. 집안 대대로 그곳에서 공부를 했죠. 가문의 전통이죠. 개츠비는 곁눈질로 나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그 순간 개츠비를 믿지 못한다던 베이커의 말이 떠올랐다. 개츠비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라는 대목에서 왠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터뜨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침을 삼키거나 목이 매는 소리를 냈다. 그런 의심이 들자 모든 말이 다 신빙성 없게 들렸다. 결국 그에게 음흉스럽고 은밀한 구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중서부 어디요? 난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요. 네. 가족이 죽어서 유산을 좀 물려받았죠. 말하는 목소리에는 집안의 몰락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엄숙함이 배어 있었다. 순간적으로 허세를 떠는 것 같았는데 표정을 보니 또 그렇지도 않았다. 가산을 정리해서 유럽을 떠돌아다녔어요. 파리, 베니스, 로마 등에서 젊은 왕자처럼 살았죠. 보석, 주로 루비를 수집하고 맹수 사냥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슬픈 일들을 잊으려고 방황했죠. 잠옷 황당한 이야기에 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속이 빤히 보이는 너무나 진부한 얘기들이라 아무런 공감도 되지 않았다. 우습게도 개츠비가 터번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랑이를 잡겠다고 숲을 헤매는 장면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런 중에 전쟁이 터졌죠. 오히려 나에게 전쟁은 구세주였소. 죽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내 목숨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죽지 않더군. 처음에는 육군 중위로 참전했는데 아르곤 숲 전투에서는 기관총 대대장으로 있었소. 대원들을 데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보병 부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 사이에 1km 정도의 공백이 생겼소. 병사들 130명이 전부였소. 기관총 16대로 2박 3일을 버텼죠. 나중에 보병 부대가 도착해서 보니 적군 시체 더미에서 독일군 3개 사단의 휘장이 발견되었소. 덕분에 나는 소령으로 특진을 했고 연합군의 모든 정부들이 훈장을 수여했죠. 심지어 아드리아 바다 남쪽 해안의 자그마한 나라 몬테네그로까지 훈장을 줬단 말이오.
개츠비는 얼굴을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몬테네그로를 외치면서 웃었다. 고난의 역사를 가진 그 작은 나라를 이해하고 국민들의 투쟁 정신에 감동하는 눈빛이었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훈장을 받게 된 복잡한 국가의 정세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미소도 보였다. 나의 불신감은 그의 매력에 잠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마치 여러 가지 잡지들을 훑어보는 느낌이었다. 개츠비는 주머니에서 리본이 달린 메달을 꺼내 내 손에 올려주었다. 이게 바로 그 훈장이요. 몬테네그로의 훈장 말이요. 정말로 진짜 같았다. 앞에는 다닐로 훈장, 몬테네그로 국왕 니콜라스란 글자가 둥글게 새겨져 있었다. 뒤를 봐요. 죄의 개츠비 소령의 무공을 기리며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늘 지니고 다니는데 이런 게 또 하나 있어. 옥스퍼드 기념품이죠. 트리니티 대학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돈카스터 백작이에요. 사진 속에는 화려한 스포츠 의상을 입은 6명의 젊은이들이 아치길 입구에 모여 있고 뒤쪽으로는 첨탑들이 보였다. 개츠비는 지금보다는 젊어 보였지만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고 크리켓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다 사실인 셈이었다. 그러고 보니 베니스의 대형 운하에 위치한 개츠비의 저택에서 화려한 호랑이 가죽들을 보았고 불빛처럼 반짝거리는 루비를 바라보며 슬픈 과거를 회상하는 개츠비의 모습도 본 적이 있다. 개츠비는 기념품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사실 뭘 부탁하려던 참이었어. 그럼 나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하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방황을 해서 그런지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많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점심 먹으면서요? 아니, 오후에요. 오늘 베이커와 약속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베이커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베이커가 당신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문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개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뉴욕이 가까워지자 그는 태도를 단정히 가다듬었다. 루스벨트 부두를 지날 때에는 빨간 띠를 두른 외항선들이 멀리 보였고 그 길을 따라 자갈밭 빈민촌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빈민촌에는 퇴색한 1900년대 선술집들이 페인트 칠이 벗겨진 채 늘어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자 양쪽으로 잿더미 골짜기가 들어왔다. 정비소에서는 머틀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휘발유 펌프를 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고가 다리 사이로 내리비치는 햇살이 지나가는 차들 위로 하얗게 부서져 반짝였고 강 건너 해안에는 청렴한 돈을 상장이라도 하듯 하얀 각설탕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었다. 퀸스버러 다리에서 바라보는 뉴욕은 언제 봐도 새로웠고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이 함께 얽혀 낭만을 자아냈다. (1917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베이커는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몸을 바로 세우고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집들이 늘어선 보도와 잔디밭을 오가며 걷고 있었어요. 영국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바닥에 박힌 고무 밑창에 연한 흙이 파고들어 잔디밭의 감촉이 부드럽게 느껴져 기분이 좋았어요. 바람이 불면 체크무늬 스커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앞에 걸린 알록달록한 깃발들도 바람을 맞으며 팽팽하게 펼쳐지면서 텄텄텄 기분 나쁜 소리를 냈어요. 깃발과 잔디밭 모두 데이지네 집이 제일 컸어요. 데이지는 저보다 2살 위인 18살이었는데 루이빌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흰색의 로드스터를 몰고 다녔어요. 데이지의 집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렸죠. 테일러 기지의 젊은 장교들이 1시간만이라도 만나달라고 데이지한테 애걸하곤 했죠. 그날 아침 데이지 집 맞은편에 도착하니 흰색 로드스터가 길모퉁이에 서 있고 차 안에는 내가 모르는 중이 한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빠져 있어서 내가 2걸음 거리까지 가까이 갔을 때도 모르더라고요. 안녕, 베이커? 뜻밖에도 데이지가 소리쳤어요. 이리 와. 데이지가 먼저 저를 부르니 기분이 으쓱했죠. 언니들 중에서 데이지가 제일 좋았거든요. 데이지는 나보고 적십자에 붕대 만들러 가는 중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대신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장교는 줄곧 데이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봐주길 바랄 거예요. 그 장교의 눈빛이 바로 그런 눈빛이었어요. 너무 낭만적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장교가 바로 제이 개츠비예요. 그 후 3년이 넘도록 그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롱아일랜드에서 만났을 때에도 개츠비가 바로 그 장교였다는 건 몰랐어요. 그게 1917년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몇 명의 애인이 생겼고 골프 대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데이지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데이지는 늘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느 겨울밤 가방을 챙기다가 엄마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해외로 파견된 어떤 군인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뉴욕으로 갈 참이었는데 못 가게 된 거죠. 한동안 가족들과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그 일이 있은 뒤 데이지는 더 이상 군인을 만나지 않았대요. 아예 군대에 갈 수 없는 평발이나 근시인 남자들하고만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야 데이지는 다시 명랑함을 찾고 쾌활해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2월에는 뉴올리언즈 출신의 남자와 약혼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작 6월엔 시카고의 톰 뷰캐넌과 결혼을 했어요. 루이빌에서는 본 적이 없는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죠. 톰은 4대의 자동차에 하객을 100명이나 태우고 와서 멀바크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렸죠. 결혼식 전날에는 데이지에게 35만 달러의 진주 목걸이도 선물했어요. 난 신부 들러리였어요. 피로연이 열리기 30분 전에 신부 대기실에 갔더니 데이지가 꽃장식을 한 드레스를 입고 6월의 밤처럼 아름답게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취해 있었어요. 한 손에는 백포도주병이, 다른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축하해줘. 데이지는 알아듣지도 못할 혀꼬인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셔본 적은 없지만 술은 참 기분이 좋아. 데이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난 무서웠어요. 정말로 데이지의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이거. 데이지는 침대 옆에 휴지통을 뒤지더니 진주 목걸이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주인한테 돌려줘. 그리고 데이지가 마음이 변했다고 말해줘. 데이지는 마음이 변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울고 또 울었죠. 난 뛰쳐나가 하인을 찾았어요. 우리는 문을 잠그고 데이지를 차가운 욕조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손에 꼭 쥐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욕조에 갖고 들어가서 손으로 꼭 짜서 축축한 덩어리로 만들더니 그게 눈송이처럼 조각조각 흩어지는 걸 보고서야
비누 받침 위에 올려두라고 했어요. 더 이상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데이지한테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하고 이마에 얼음을 얹어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다시 드레스를 입혔어요. 30분이 지나서 방을 나왔을 때 진주 목걸이는 다시 데이지의 목에 걸려 있었고 소동은 그렇게 끝났어요. 이튿날 5시에 데이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톰과 결혼하고 남태평양으로 3개월 동안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이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 데이지 부부를 산타바바라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남편한테 빠져있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잠시만 방을 나가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톰이 어디 갔지? 남편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계속 불안해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톰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1시간씩이나 눈 주위를 어루만지면서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남편 얼굴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부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나죠. 그때가 8월이었어요. 내가 산타바바라를 떠난 지 일주일 후에 톰이 벤투리아 거리에서 마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톰의 차 앞바퀴가 튀어나갔어요. 차에는 다른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신문에 났어요. 그 여자는 산타바바라 호텔의 청소부였어요. 이듬해 4월에 데이지는 딸을 낳았고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지냈어요. 어느 해 봄에 칸에서 데이지 부부를 만났어요. 그 후에는 도빌에서도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시카고로 돌아와 정착했어요. 시카고에서도 데이지의 인기는 대단했죠. 이 부부는 돈 많고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렸지만 데이지는 완벽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데이지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술꾼들 속에서 제정신으로 있는 건 대단히 유리하죠. 말 실수도 적을 거고 사람들도 취했으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괜찮은 거죠. 데이지는 아마 불장난 같은 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데이지의 목소리에 분명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6주 전에 데이지가 몇 년 만에 개츠비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혹시 기억나요? 내가 당신한테 웨스트에그에 개츠비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잖아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자 데이지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날 깨우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개츠비? 무슨 개츠비야? 그 사람 누구야? 그래서 잠결에 대충 대답을 했죠. 이야기를 듣더니 데이지가 묘한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 흰 차 속의 젊은 장교가 바로 개츠비였다는 사실을 알았죠. 조던 베이커의 얘기가 끝났을 때에는 이미 플라자 호텔을 나온 지 30분이나 지난 뒤였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한참 센트럴 파크를 달리고 있었다. 해는 벌써 서쪽 50번가의 영화배우들이 사는 마을의 고층 아파트 너머로 사라졌고 어느 틈엔가 아이들의 귀뚜라미 같은 청아한 목소리가 여름의 뜨거운 황혼 속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데이지가 자기 집 파티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는 알고 싶어해요. 베이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낮에 데이지를 초대하면 자기도 불러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개츠비가 그 집을 산 건 데이지네 집이 바로 만 건너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월의 아름다운 밤에 개츠비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었다. 개츠비의 소박한 부탁에 나는 감동했다. 저렇게 큰 저택을 사고는 5년이나 기다리면서 그저 날아드는 하루살이들에게 별빛을 베풀고 있던 셈이었다. 정작 자신은 남의 집에 초대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런 내막을 알리지 않고는 그렇게 사소한 부탁도
때라도 할 수 없었을까요? 두려운 거죠.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으니까요. 또 당신의 기분을 망칠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죠.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왜 당신한테 데이지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죠? 그는 데이지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베이커가 설명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옆집에 살잖아요. 그렇군요. 언젠가는 데이지가 자기 집 파티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베이커는 계속했다. 그런데 도대체 나타나질 않으니 조금씩 사람들한테 혹시 데이지를 아느냐고 넌지시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를 알게 된 거죠. 데이지도 개츠비를 만나고 싶어 해요? 데이지는 이 계획에 대해 몰라야 해요. 개츠비가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당신은 그저 차나 한잔하자고 데이지를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울타리 사이를 지나 59번가 초입에 들어서자 흐릿하지만 아늑한 불빛이 공원을 비추고 있었다. 개츠비나 톰과는 달리 나에게는 어두운 처마 밑이나 현란한 간판을 따라 떠오르는 여자의 얼굴이 없었다. 나는 곁에 있는 베이커를 힘차게 끌어당겼다. 파리하고 냉소적인 베이커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